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심한 말로 비트코인을 안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 암호화폐가 없기 때문에 요 선에서 더 이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부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세상 실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및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심한 말로 비트코인을 안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암호화폐 중요성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하나의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저는 블록체인 세상이 오고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990년대에 사이버 패러다임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큰 차원의 블록체인 패러다임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의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 기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 및 기술 혁신형 연구개발 성과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한 이유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고 블록체인 육성 및 암호화폐 부정적 사고를 한다면은 제4차 산업혁명회에서 우리나라 미래 국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제가 아쉬운 부분과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의 인식의 확대입니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의 개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 원상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경제 활성화를 위한 암호화폐 인식의 발전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의 비전 및 목표인 암호경제 차원에서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어도 암호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가 없으면 암호경제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은 요 정도 수준입니다. 부동산의 이력 관리를 위한 등기소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올려서 부동산을 혁신하는 1단계 수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암호경제 사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는 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그 자산화를 암호화폐라는 토큰으로 표현하고 그 토큰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기조 두 가지의 큰 흐름 속에서는 암호화폐가 없기 때문에 요 선에서 더 이상 혁신이 이루어지고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사기나 무조건적인 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암호화폐에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부정적인 측면을 국민들을 홍보를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든다든지 투기에 조심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5강에서 말씀드린 암호화폐 사기 방지 및 몇 가지 가이드라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이 다음과 같이 전환됐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및 블록체인 활성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불가능 인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죠. 블록체인 활성화가 아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그리고 암호화폐 활성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정책으로 가는 이러한 투툴의 정책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토콜 경제에서 암호화폐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의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는 4가지 큰 틀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중고차 거래, 그 다음에 보험 청구, 그 다음에 금융거래, 그 다음에 기업 공공조직의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의사결정 부분을 좀 블록체인으로 개선하는 이렇게 4가지를 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거래할 때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고차가 과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인지 어떤 고장이 있는 차량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 우리가 그 중고 자동차를 믿고 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중고차의 이력이라고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의 그 주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사고 내역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이력 관리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리게 된다면은 블록체인 특성상 투명성과 유변조할 수 없는 성질에 의해서 그 자동차 이력 관리를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에 사기당할 확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아마 관심을 가지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손보험, 보험 청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에 보험을 들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현재는 어떤 상태로 의료비 보험 청구를 하냐면요.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라든지 의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죠. 그리고 그걸 띄워다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3일이나 일주일 정도 후에 저에게 그 보험금이 수령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의료기관의 정보랑 보험회사의 정보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 원장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제가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모든 나의 의료 정보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봄으로써 이 고객의 의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가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의료기관 가서 해야 됐던 그러한 절차,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저희의 부담스러운 일들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보험회사 가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의 보험 청구 내용이라든지 보험 청구를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이러한 두 가지 개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정부는 대표적인 시범 사업 8개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대표 기업과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이 도표는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도표 사업의 주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6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도 있었습니다. 7개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희망이 보인다는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입니다. 이 7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가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화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에 의해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산이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나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그 샌드박스 규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육성에 대한 온갖 시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디지털 화폐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암호화폐의 가치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시범 화폐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은 암호화폐 내재적이나 본질적 가치 문제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내재적 가치가 있는 자산하고 암호화폐를 연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역화폐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디지털 법정화폐인 원화하고 1대1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내재적 가치는 바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러한 디지털 자산과 매칭시키는 걸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화폐 시범 사업의 경우 바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는 소위 지역화폐 시장도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하고 본질적 가치는 디지털 자산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향후의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런 사례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미래의 세상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큰 국가적 전략하에 수없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개념에 3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가지 큰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 큰 축 모두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제가 암호경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P2P 에너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한 부분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안전망 강화에는 기존의 플랫폼 경제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 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생과 공유죠.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3가지 축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도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대한 생태계 강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DNA라고 합니다. DNA 생태계 강화의 핵심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입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데이터 AI 경제의 개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누적 정책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맨 밑에 빅데이터하고 IoT 모바일이 있고요. 그 중간에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앙 집중 방식의 디지털 전환하는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이렇게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 될 거는, 저 데이터 플랫폼도 인터넷 기반이고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도 당연히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보유 데이터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유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평가된 데이터를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누가 활용할 것에 대한 데이터 활용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데이터 플랫폼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두 번째,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아마 디지털 유도 정책에서의 데이터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데이터를 모아놓은 댐입니다. 데이터 댐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또는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커다란 바구니에 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 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쉽게 해줄 수 있게끔 체계화시키는 거. 일종의 데이터의 체계화,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고 싶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서울시나 전국에 있는 커피숍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하루 일일 이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일단 모읍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 바구니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바구니에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의 커피숍의 숫자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나라 전체 커피숍의 숫자가 표현이 돼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거, 그거를 데이터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데이터 댐을 디지털 자산 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 데이터 댐에 있는 데이터 구조에 그 데이터의 가치를 토큰한 항목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특정 누구가 데이터 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디지털 자산댐을 만들고, 그 디지털 자산댐을 만들 때 기여했던 우리들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돈을 주고 그 디지털 자산댐의 데이터들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세대. 이게 사실은 디지털 자산댐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아닌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디지털 누드 정책이 미래에는 아마도 디지털 자산댐,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 댐과 디지털 자산댐의 예를 들은 이유가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데이터 댐이 되든 디지털 자산 댐이 되든 그걸 구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특정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저절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디지털 자산댐이 되든, 아니 최소한의 데이터댐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를 저는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2단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디지털 뉴딜 2단계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뉴딜 1단계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IoT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4가지 기술을 조합을 해서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또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모든 것들이 중간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플랫폼 자체도 디지털 자산 플랫폼화돼서 P2P 개념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P2P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디지털 뉴딜 정책의 2단계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단계는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고 2단계는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 플러스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 경제까지 융합되는, 저는 이거를 2단계 디지털 뉴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머지않아 디지털 뉴딜 정책은 2단계 뉴딜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 2가지를 얘기할 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미래 세상에는 이 2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융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 인프라 전략을 현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 게 저는 3단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이후에 또 다른 3단계가 있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융합의 현황과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